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인류 최초의 대항해 정화의 남해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중국 명나라의 환관 출신의 대항해가이죠. 자, 여러분 콜럼버스보다 80여 년 앞선 정화의 대항해를 아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정화의 대항해의 이미지를 담은 상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5년 7월 300여 척의 선단 그리고 2만 7천여 명의 승조원이 중국 수저우항을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다다른 곳은요, 인도의 캘리컷 항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캘리컷 항은 당시의 최대의 무역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해에 바로 이 노선을 통해서 캘리컷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는 다섯 번째 항해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 7회에 걸친 항해로 아프리카 케냐의 모가디슈까지 입항하는 위협을 달성해내게 되죠. 자, 그럼 당대 최고의 항해왕 정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화고요. 어릴 때 이름은 정화 또는 마화죠. 마삼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1371년에 태어나서 1433년 향년 6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871년 몽골 유민의 최후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운남성 곤명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중앙아시아 이슬람 출신으로 운남성까지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마함지라는 사람이고요. 이 마함지는 차음을 한 것인데요. 이슬람의 하지, 즉 성지순례를 경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의 대략 4대조 정도의 조상은 바로 몽골 원왕조의 초기 운남성 총독 출신이었다면 가문도 좋은 집안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던 그가 12세 되던 1382년에 건국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명나라가 운남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온 사람은 바로 연왕을 맡고 있었던 주체, 즉 명의 건국 시조인 홍무제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사남이 드디어 운남성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 당시에 포로로 체포가 돼서요, 남아 거세가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화는 향후 3대의 황제에 등극하는 영락제의 환관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난의 변이라고 해서 영락제는 사실상은 태조의 사남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은 태조의 장남의 장손, 황태손이 결국은 이어받게 되는데요. 건문제라는 2대의 황제를 영락제가 몰아내게 되고요. 거기에 바로 정화가 이익을 담당을 하게 돼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씨라는 성을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게 되고요. 또 환관의 가장 높은 직책이라는 태감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405년 그가 35세 되던 해 영락제는 남해 원정을 명하게 됩니다. 대단한 원정이 예고가 됐었는데요. 영락제는 결국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아울러 또 초기에 해당되었던 명왕조의 위용을 과시를 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신장이 2m가 되고 체중이 100kg이 넘는 이 거구, 그리고 외국어도 구사할 줄 알고요. 또 위압적인 외형,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정화를 바로 원정대의 대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화는 뛰어난 지도력도 보유를 했었고요. 전투력 또한 좋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이 어린 시절 전화와 포로 신세를 경험을 했고요. 또 거세 당하는 아픔을 딛고 새 주군에 대한 충성, 그리고 명왕조의 어떤 초기에 국군이 융성했던 환경적 조건까지 매치가 돼서 15세기 초 인류사에 남은 항해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정화의 선단의 위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콜럼버스의 선단이 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선단은 단촐합니다. 선박은 3척이고요. 지휘함은 산타마리아호고요. 길이는 한 20m, 그리고 승조원은 전체 합쳐서 88명에 불과한 정도의 선단입니다. 거기에 비해 스페인 무적함대 선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의 칼레 해전 시 1588년도의 위용인데요. 대략 선박이 127척, 이 안에는 무장된 상선이 108척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휘선의 길이는 대략 40에서 50 정도, 4,500톤 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조원은요, 7,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군인이 17,000명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화의 선단은요, 1405년 수저항을 출항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런 정도의 위용입니다. 선박은 317척에 이르고요. 지휘선은 길이가 127m에 달하는 초대형 함선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승조원은 무려 이 전체가 합쳐서 28,000명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이고요. 요게 정화의 보물선인데 보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크기를 비교하시면 원근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정화의 선단 규모는 이후 500년간, 즉 1차 세계대전이 개전되었을 당시 1914년 이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단이라는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화의 항해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난 조공국, 그리고 활발한 사절단의 교류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조공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요 이미지는 보시면 명 또는 중국의 사절단들이 입궐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코끼리를 내세운 국가도 있고요. 여러 이민족들이 사절단으로 오고 있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명나라의 보호에 의해서요, 그 싱가포르 인근의 말라카라는 국가는 부국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스리랑카는 이 정화 일행에 저항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인질로 끌려오는, 즉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이 많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정화의 선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방의 화교들입니다. 남방의 화교는 물론 아프리카에까지 유민을 남겨두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동남아의 화교의 융성 크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후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화항이 600년을 기념을 해서 아마 케냐를 취재를 하면서 찍은 이미지로 보입니다만, 이 소녀가 바로 DNA로 중국인과 일치함이 확인이 됐고요. 소녀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생활을 지원하고 또 중국 유학을 주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진귀한 동물들을 수입을 해왔었는데요. 이미지에도 보시다시피 기린, 얼룩말, 타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린은 중국에서는 대단히 신성시했고요. 전설의 동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용의 머리, 그리고 사슴의 몸,
말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왕이 이 치세가 좋고 또 선정을 베풀 경우 나올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명예 영락제가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해외 곳곳에 정화의 유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남방 각국의 정화의 사당과 비석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신앙화된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화의 항해가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화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쪽은 해군의 훈련함인데 여기도 역시 정화호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가 최초로 항해를 했던 1405년 7월 11일을 기념을 해서 중국 항해일, 즉 바다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화가 해외로 나갈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물선에 가득 보물을 싣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배에는 도자기, 비단, 차 등 첨단 문물을 싣고 나갔고요. 이런 첨단 신문물들은 조공국들에게 공여 제공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위에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로 중국으로 명으로 유입된 것들은 생각보다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정화의 항해는 오늘날 1대1로 전략의 일부 투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정화 일행의 신대륙 발견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장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게빈 맨지스라는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2020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영국 해군의 잠수함을 17년 정도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역 후 우연히 고지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고지도는 피지가노라는 지도이고요. 고대의 4개의 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고 맨지스는 잠수함 항해 경험 17년, 거기에 더해서 14년 동안을 140여 개국 900곳 이상을 답사하고 조사하고 박물관이나 역사관이나 여러 유적들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중국 1421년 신대륙 발견이라는 이런 제호의 책을 발간했고요. 이 책은 2002년에 발간돼서 2003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바로 정화의 함대가 콜럼부스보다 71년 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젤란보다 98년 전에 마젤란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참고로 출생 직후부터 유년기까지 중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중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함대는 본대와 분대로 구분이 되는데 분대가 추가 항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보라는 사람은 남국과 호주를 항해를 했고 주만이라는 사람은 호주와 아메리카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민이라는 사람은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했고 또 북극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게빈 맨지스는 고지도 사료의 분석 그리고 직접 항해와 탐사를 거듭하면서 아울러 동식물, 유물 등을 분석을 해서 정화 함대가 아메리카, 호주, 극지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학계는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화의 대항해 목적과 또 그 항해를 중단한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해를 시행했던 목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락제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자 했고 또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목적이 좀 들어있습니다. 대외 팽창 노선으로 민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당시에 축출한 검문제가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후환에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추적하는 목적도 담겨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명왕조의 초기였기 때문에 명왕조의 위협을 과시하고요. 또 주변 국가의 조공체계를 확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변국의 세력을 우선 확인해 보고요. 또 사전적 제압을 해보는 거죠.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조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 복속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남방국가의 우호 형성으로 서북방, 즉 티무르 제국이나 몽골 제국에 대한 세력을 견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해술의 발전과 지리적 이해로 해상무역을 장려코자 했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정황상 상업적 의도는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대항해를 중단했던 사유는 비교적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락제가 1424년 사망함으로써 분위기가 대반전됐습니다. 영락제를 이은 4대 홍의제가 해외 원정을 국력 낭비로 규정을 했고요. 아울러 해금령을 발동을 했는데 해금령의 발동은 중국에 있어서는 뼈아픈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몽골과의 전쟁, 그리고 농민의 반란, 흑사병 등으로 재정 문제에도 봉착했었던 시대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이 영락제 시절 1421년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남경이었는데요.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다하고 멀어졌다라는 이유도 될 수도 있겠죠. 이 이유에는 바로 문인 관료들이 득세를 했고요. 자금성도 만들게 되고요. 또 문인 세력들이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를 하면서 국가 전반이 폐쇄적 논리 또는 쇄국 논리로 입장을 변경하게 되는 시절에 돌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울러 가장 이게 아마 중국 조정에는 불안했던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항에 따른 국내 해양 세력, 해안가에 있는 해양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그 성장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 때문에 해금령을 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정화의 선박이 모두 파괴가 될 지경이었고요. 또 항해 기록 대부분이 말살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서양의 대항해에 비해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족한 이런 대항해는 다소간의 일장춘몽으로 그쳤던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중국은 중화사상, 문민정치, 그리고 유교 철학 등으로 세국 또는 폐쇄적 분위기로 이어져서 세계적 하모니를 결국 유럽으로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정화의 항해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명나라였죠. 이런 명나라의 세계 최초의 대항해였습니다만 그야말로 속빈강정으로 끝난 듯한 결과입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결핍, 그리고 그다지 크지 않는 나라들이 무역과 영토 확장, 또 향신료의 어떤 획득,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운영했던 것에 비해서 중국은 막연한 국위선양, 이런 부분들에 따른 단순한 국력 낭비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인류 최고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은 그 격동기에 등을 돌리고 안분지족, 또 폐쇄적인 사고로 결과적으로는 지구 차원의 패권을 유럽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 또는 엄청난 항해 기술과 기록들이 획득이 됐음에도
관료주의에서 말살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기록조차 자료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의 포용 정책 그리고 유럽의 침략 정책 이것을 대비시키거나 미화시키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중국은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후 중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을 해서 유럽 세력, 심지어 일본에게까지 국번을 유린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15세기는 그간 인류가 이어온 지역사, 각각의 지역사들이 세계사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거기에 중국은 최고의 문명과 기술,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 명예, 인류 최초의 대항해가 결과론적으로는 한낱 정치쇼처럼 물거품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오늘날,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